모두 퇴근했어야 할 저녁. 공사관 사무실의 불이 밝혀졌다. 유진을 만나러 온 수미 때문이었다. 유진은 수미를 응접용 소파에 앉혀놓고 따뜻한 차를 놓아주었다. 수미는 어쩔 줄 몰라하며 꾸벅였다. 유진의 시선은 수미가 품에 꼭 안고 있는 강보에 가 있었다. 아, 마님께서 이건 더럽다고 아기를 새 비단 강보에 싸서 떠나셔서. 도미를 보러 온 거야? 도미는 해 지기 전에 갔을 텐데. 그게 바깥 나으리께서 아이랑 놀아주시고 나면 꼭 강보가 망가져 있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강보나 새로 박음질 해주려 했던 건데. 마님은 모르셨어요. 바깥 나으리께서 중한 것을 어디에 숨기시는지. 저는 그래서 알게 됐고요. 듣고는 있었지만 수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유진은 파악하지 못했다. 말을 마친 수미는 강보를 펼쳐 귀퉁이를 잡고 확 찢었다. 그 속에는 로건이 숨겨놓은 서류가 들어있었다. 수미가 서류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심각한 얼굴로 그것을 받아든 유진은 찬찬히 서류를 확인했다. 상하이 로청은행에 300만 원이 들어있다는 예치증서와 황제의 서명이 적힌 출금증이었다. 중한 겁니까? 돈이 됩니까? 조심스럽게 묻는 수미에 유진은 끄덕였다. 왜 로건이 가진 서류를 못 찾아서 다들 안달이 나 있었는지, 미 영사대리인 자신의 집까지 뒤졌는지 유진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서류 끝에 이 예치금은 황제 폐하의 지시에 의해서만 처분될 것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다. 그 글귀를 읽으며 유진은 조선의 황제도 꽤 애가 달아있겠구나 싶었다. 다들 그토록 찾아 헤매는 서류가 하필 왜 제게 왔는지, 이것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싶어 어두워지는 유진의 얼굴과는 달리 수미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뭐. 그럼 나으리 가지셔요. 저랑 도미를 구해주신 담례입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었던 수미다. 그러나 잠시의 선행에 대한 담례치고는 너무 과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보은이라고 할 수 있을지 유진은 판단하기 힘들었다. 중요도 하고 돈도 되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벼랑간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유진은 어쩌면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을 서류를 손에 쥐었다. 바깥으로는 겨울을 알리는 밤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공사관 건물 위에 매달린 성조기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펄럭였다. 스크램블 에그와 샐러드, 커피까지 갖춰진 글로리 빈간의 아침 식사는 제법 미국의 그것과 비슷하게 차려져 있었다. 유진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포크를 들어 샐러드를 뒤적였다. 생각이 너무 많아 입안에 무언가를 넣기조차 껄끄러웠다. 커피가 다 식었네요. 다시 올리라 이르겠습니다. 희나가 다가와 세심하게 식사를 살폈다. 그보다 구동매라는 자 말이오. 조식에 곁들이기에 만난 이야기는 아닌데 들으시겠어요? 분명히 동매는 그 로건이 가지고 있던 것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었다. 그자와는 이렇게 적이 되는 것인가 싶었다. 희나는 동매를 떠올리며 애매한 미소를 띄었다. 우여곡절 많기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쉽게 타인을 동정하지 않는 희나조차 때때로 동매는 가여웠다. 셀 수 없이 사람을 베어 지금의 자리에 온 잔인함을 생각하면
가엾다는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희나에게는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다. 너무 사연 많은 사내라. 태어나 보니 백정의 아들이었다. 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신해였다. 부터 합시다. 같이 들읍시다. 머리야. 술병이 나서 종일 잤지 뭐요. 삼백성어는 괜찮소. 기억이 안 나나 본데 혼자만 많이 드셨어. 자꾸 물에 빠졌으니 구해달라셔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아침부터 어딜 가시나 봅니다. 희나가 밉지 않게 핀잔을 주며 아침부터 말끔하게 차려입은 희성을 훑었다. 희성은 유진의 맞은편에 앉으며 답했다. 내 삶은 바깥에서 자더라도 명색이 양반인데 부모님께 아침 문화를 여쭙는 게 도리라 나선 길인데 갈 땐 가더라도 모닝갑에는 한잔 해야지 않겠소. 자, 들을 준비 되었소. 무신해였다. 부터 합시다. 까지 들었어. 능글맞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희성에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부터 희멀건 한량과 노닥거릴 기분은 아니었다. 빈간문이 열리며 희성을 모시러 온 집사가 들어섰다. 집사를 발견한 희성이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다. 벌써 왔는가? 연초 한 대 태우고 있게 금방 나가겠네. 예, 도련님. 곧바로 조아리며 고개 숙여 나가는 집사는 유진에게도 낯이 익었다. 유진은 미간을 모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떠오르는 건 안평의 집 풍경이었다. 복수를 다짐하며 안평의 집으로 찾아갔던 그날. 그 집 마당에서 놀란 채 유진을 보던 사내. 조각들이 끼어 맞춰지며 유진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혹시 신민년생이요? 그걸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 함자가 혹시 김한평이요? 내 부친을 아시오? 유진의 얼굴에 살기가 어렸다. 내 그런 눈빛이 익숙하고 304호에게도 무슨 잘못을 한 모양이구려. 누구요? 내 아버지요? 내 조부요? 더 묻지 않아도 이미 안다는 듯 희성은 단념한 투였다. 희성의 눈동자에 물기가 어렸다. 애수에 젖은 눈동자와 마주한 유진의 온몸에 힘이 들어갔다. 김판서의 핏줄이 어미가 살고자 인질로 삼았던 뱃속의 아이가 눈앞에 있었다. 애신의 정혼자라는 이름을 달고. 희성은 성곽 돌벽에 팔을 개고 한성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한성의 정취도 희성의 마음에 내려앉은 어둠을 걷어가지는 못했다. 경멸을 담아묻던 유진의 목소리가 희성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찬 공기 사이로 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희성의 한숨에 이어 희성의 옆에서도 한숨이 이어졌다. 희성처럼 팔을 괜 채 한숨을 쉰 작은 소녀는 도미였다. 눈이 마주치자 도미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속이 답답해서요. 나와 같구나. 나으리께서도 취직을 하셨습니까? 나보다 낫구나. 헌데 어찌 한숨이냐? 누가 텃세라도 부리는 것이냐? 형이 혼내줄까? 반대입니다. 자꾸 은혜만 입어서요. 어찌 갚아야 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네가 형을 내야겠구나. 이 아우는 업보만 태산입니다, 형님. 어린 소년이 기특하고 또 저보다 나아서 희성은 웃음을 터뜨렸다.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는 희성이었으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 더는 도망칠 수도 없어서 더욱 그러했다. 가마터로 향하는 다리 위에서 유진은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을 속으로 삭히며 견디는 중이었다. 김판서와 안평에 대한 분노는 희성에게 이어졌다. 그가 정말로 김판서의 손자로 태어나 호의호식하고 살았다는 것도, 심지어는 내신의 정혼자라는 사실도, 모든 사실들이 유진을 뒤흔들어 놓았다. 한편에서 일을 보던 고가 애신에게 소리쳤다. 스승님은 주르타 중이시문이다. 알고 왔네. 늘 주던 것으로 챙겨주면 되네. 두 사람의 대화가 가까이 들렸다. 유진은 숨을 멈춘 채 애신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죄 없는 여인이었으나 원수의 정혼자였다. 시선을 느낀 애신이 유진을 발견하고는 작게 미소 지었다. 이리 보니 반갑소. 해 있을 때 보니 말이오. 어두운 밤, 나란히 걸었던 일은 애신에게 진한 잔상을 남겼다. 생각에 잠긴 유진은 그저 애신을 뚫어져라 볼 뿐 조용했다. 애신을 지나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다리 위였다. 아니라면 뒤돌아서야 했다. 한데 여긴 어쩐 일로? 아직 유효하오. 무엇이 말이오? 같이 하자고 했던 거. 생각이 끝났어. 유진의 시선은 고닫으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은 떨리고 있었다. 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애신은 유진의 말을 기다리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휘몰아치는 감정들 속에서 건져낸 이 말들의 저희를 유진 스스로도 짐작하지 못했다. 복수의 시작인지 질투의 끝자락인지 알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애신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잠시간의 침묵을 깨고 애신이 활짝 웃었다. 좋소. 애신의 웃음은 구름 사이를 가르는 한 줄기 빛이었다. 빛이 유진의 가슴 속을 비췄다. 가슴 속이 너무 어두워 그 빛이 유진은 그저 눈부셨다. 대답이 늦은 만큼 신중했길 바라오.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통성명부터. 나는 고가 애신이요. 귀하의 이름은 이키아오. 유진 초이.
곧 읽을 수도 있을게요. 최유진이요. 30년 만에 처음 내어보는 조선에서의 성과 이름이었다. 멀리! 아주 멀리 가, 유진아! 제 이름은 어미의 유언과 같아서 유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다 왔나? 여긴가? 중얼거리는 유진을 애씨는 넋놓고 보았다. 또 그 슬픈 얼굴이었다. 조선에선 최가였소? 미국에서도 최가였어. 미국인들은 최를 초이라 발음하오. 배워도 아직 멀었소. 그럼 또 무엇을 하면 돼요? 악수. 전쟁터에서 그을린 유진의 손이 내밀어졌다. 미국식 인사요. 악수는 내 손에 당신을 해할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뜻이요. 유진의 설명에 뜻이 마음에 든다며 애신이 손을 맞잡았다. 처음 맞잡은 애신의 손은 작고 야무졌다. 부드럽고도 단단했다. 꽉 쥐어야만 느낄 수 있는 손바닥의 희미한 굳은 살은 유진과 같은 위치에 자리했다. 사격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벼슬보다 더 대단하다는 러브를 시작하게 되어 들뜬 애신이 물었다. 러브가 생각보다 쉽소. 시작이 반이라 그런가. 마음 한편을 내어준 애신은 여과 없었다. 경계도 의심도 허물어진 그곳에는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는 순수함만이 남았다. 애신의 순수한 눈동자가 유진을 멍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 손은 언제 놓소? 당신이 손에 무기를 들고 싶을 때. 적어도 지금은 아니구려. 유진의 손을 꼭 잡은 채 애신이 웃었다. 바람이 지나며 나뭇잎들이 우수수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으나 유진은 시간이 멈추기를 바랬다. 100년 정도는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신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유진의 바람은 쉽게 무너졌다. 등 뒤에서 상자를 든 홍파와 고가 인기척을 내며 다가왔다. 애신은 잡았던 손을 놓았다. 강 건너에 일행이 기다려서. 유진도 손을 거두며 가볍게 목례했다. 잘 가고 학당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오. 애신은 갸웃하며 목례를 하고 홍파를 따랐다. 러브. 홍파가 노를 젓는 나룻배에 앉아 애신은 배의 난간을 붙잡았다. 러브를 시작해서인가 강물에 비친 하늘도 구름도 산도 모든 것이 어여뻤다. 햇빛에 강물이 반짝이듯 애신의 마음도 반짝였다. 문득 난간에서 손을 떼 유진과 맞잡았던 손을 확인했다. 거칠고 따뜻했던 사내의 손이 애신의 마음을 쥔 듯했다.